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또 세 가지 주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늘부터 미국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체크가 될 거고, 무엇보다 이제 금융주들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한 1분기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네, 경기 침체가 실제화되는 그 가늠자를 금융주 실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쌓인다 내지는 JP모건 특히 이제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컨센서스 대비 EPS나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서 향후의 경기 전망,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의 어떤 퀄리티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은행권이 지금 소위 말해서 막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 때 버블이 붕괴되거나 내지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은행권이 너무 많은 돈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실물에. 그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뭐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보지만 은행권으로 보면 예대율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는 예대율이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금, 들어온 돈 대비 나간 돈이 비율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면 어느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주가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이 차환 발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빌려줄 돈이 없는데 부실 기업이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의 어떤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지금은 일단 나간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지금 예대율이 한 70% 중반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어떤 속도감 있는 폭락은 아니지만 경기가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내려줘야만이 대출이 좀 나가고 기업들이 뭔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정도는 이제 당장은 체크하겠지만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은행권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기업들이 건전하고 돈을 많이 빌려가고 있어라는 얘기는 당장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S&P 기준으로 고점에서 20%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스크를 프라이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조금은 최근에 약간 리바운드가 격하긴 하지만 네. 리바운드가 나왔지만 지금 당장 만약 V자 반등을 만들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라든지 은행들이 그래도 돈을 좀 빌리면서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실적을 저희는 하나의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두 번째 주제, 경기 지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3월 PPI, 4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일단 간밤에 나왔던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올 경기 지표는 어떨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경기 지표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물가가 둔화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본격적인 관세 영향권에서 나왔던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밤에 나오는 거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은 리바운드 반등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된다? 그럼 PPI가 일반적으로는 CPI에 선행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오늘 나온 물가 지수가 나중에는 좀 악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보다 앞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시간 심리 지수라든지 그 안에서의 기대 인플레는 지금 시장을 달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 지수는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54로 나왔는데, 57이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54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 더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겠죠. 뭐, 관세들, 정치적인 불확실성, 거기다 주가까지 하락을 하니까 심리 지수가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지수가 하락한 건 맞지만, 달래주진 않을 정도인 것 같고,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지수가 안 좋아지면 연준 입장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간밤에 여러 연준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 기대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주가가 일정 부분 전일에 폭등했던 거에 따르는 약간의 숨고르기일 수도 있지만 주가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연준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약간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도 금리를 내리고 싶지. 근데 물가가 아직 안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로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좀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뭐 PPI도 있습니다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즉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내에서 보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높게 나온다면은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게 아직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이 다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은행권 실적과 같이 봤을 때 지금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제스처가 있다면 뭔가 좀 힘이 날 텐데 당장 그렇게까지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방으로 막 꽂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가 공을 탁 튕기면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리바운드는 되게 세게 하지만 다시 좀 이렇게 바닥 잡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약간 탁탁탁탁탁 되는 그런 느낌의 장이 한 뭐 일주일 정도 펼쳐지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경기 지표도 약간 좀 파월풋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당장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FOMC 의사록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당장의 파월풋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도 연준 위원들이 좀 경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그럼 금리 인하 시기를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라도 예측해보긴 좀 어려운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뭐 6월에는 거의 내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뭐 5월에 내리는 거 내지는 뭐 긴급한 금리 인하 이런 게까지 생각하는데 긴급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이 뭐 본격화됐고 격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중국을 딱 이제 지원한 거고 그리고 더 이상의 관세를 하기보다는 뭔가 시진핑은 나이 친구 하면서 뭔가 약간 협상을 하자. 위한 얘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소위 말하는 핑퐁 뭐 격화되는 부분들은 좀 약간은 1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좀 정점을 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긴급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조금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는 오히려 동결 내지는 하반기 금리 한 번 정도의 인하에서 지금은 뭐 한경우 4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5, 6월에 금리 인하를 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연준 의원들의 소위 말하는 말 아니면 입을 좀 주목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 그리고
보다 이제 3월부터 본격화됐었던 그리고 3, 4월에 지표가 나오는 4, 5월에 네. 4월 후반이나 내지는 5월부터는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그리고 5월 되면 사실 6월이라는 거는 거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많이 땡겨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어떤 리듬으로 시장은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분기 말 4월 초부터는 우리 미국 시장은 잘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이유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이 누구나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좋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얘긴 했잖아요. 나 4월 2일에 해방의 날. 해방의 날이다. 야, 뭐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됐고 지금부터는 그걸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너무나 안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전쟁도 격화된 건 맞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에서 협상을 조금씩 해나가는 관계고 연준도 6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가장 지금이 이 주가가 조금은 어렵지만 진입 포인트를 잡아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길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정치권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권 내에서도 꽤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지지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액션들이 네.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오는 반응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좀 템포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한 표결을 좀 연기하겠다. 너무 좀 급박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경기는 심리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고 특히나 이제 국채 시장이 너무 요동을 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도 눈여겨봐야 되고 챙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무역검토법을 발의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 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과연 정말 그 근거가 있는 거냐. 그리고 사법부가 약간 좀 여기 반대의 포지션을 갖고 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내달렸었던 뭐 이게 약간 뭐 중국의 145%에 부과했었던 네. 그런 속도감보다 떨어지게 만드는 이슈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90일 유예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화법일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을 또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너희들하고 90일 유예하는 동안에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조금 배제시키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립시키자. 네. 근데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가 조금 뭐 앞장섰다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어떤 미국과 협상을 왜냐하면 GDP에서 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윤곽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시장은 깨달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속도감이 이런 정치권의 분열 내지는 어떤 갈등에서 속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말의 어떤 포인트이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일간의 유예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3달 동안은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의 엇갈림이 심하다는 점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이 속도를 좀 늦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장하는 국내 증시 어떤 힌트 찾아볼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시장도 어제 뭐 그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하루 만에 양봉으로 다 메웠기 때문에 그 갭에서의 뭐 하락은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사실 우리 참 뭐 지나가 보면 락바텀이 뭐 PBR 0.8배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도 보면 한 0.8배 트레일링 기준으로 한 2,300 후반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지만 좀 지수 소위 말하는 지수 하단의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2,290에서 2,300은 진짜 지수에서는
빠져도 조금 락바텀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번에 이 소요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약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뭐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계속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고 자동차도 좀 변동성이 있지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기대를 좀 접었었는데 워낙 이제 그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길게 보면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는 조금은 우리 시장이 힘을 내거나 내지는 이런 변동성에서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턴어라운드 해볼 수 있는 업종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터 반도체, 2차 전지까지 함께 눈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